자, 일단 상호간의 인사는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상호간의 인사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전번주에 이어서 오늘 할 강의는요, 계약서 작성에 관계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뭐를 했냐면 임차 조건, 그러니까 조건과 가격 협상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어가지고 이제 가격 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은 이제 그 계약 단계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개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마무리 짓는, 그 다음에 또 소도로 연결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돼서 그럴 경우 대부분 공격 대상이 중개인이에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서둘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계약서 쓸 때 안전하게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오늘 보통 이제 상가 임대에서는 임대차 계약 많이 쓰죠. 임대차 계약, 그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건물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쓰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상가점포 같은 경우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장님과 새로운 사장님,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점포를 양도하니까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가지 계약서를 보고, 상가 매매는 이제 매매 계약서는 따로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하나 쓰잖아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쓰고, 자, 임대차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권리금이 있는 계약서를 쓸 때는 이 대상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예를 들어 계약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일이 1월 1일 날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보통 권리양도 쓸 때 잔금날을 잡잖아요. 그러면 잔금날은 우리가 1월 30일 날 이렇게 잡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권리양도를 1월 1일 날 쓰고 잔금률 1월 30일로 서로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리양도를 쓰면서 이제 임대차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를 쓴다 그러면 동시에 1월 1일 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잔금을 똑같이 1월 30일 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쓸 때 계약 날짜를 동시에 똑같이 1월 1일 날 권리 양도 쓰면서 임대차를 동시에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잔금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이제 경우의 수예요.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권리 양도 양수를 쓰고 임대차를 중간에 쓸 수도 있어요. 중간에 1월 예를 들면 10일 날, 1월 10일 날. 그러면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쓴 다음에 잔금은 1월 30일이지만 임대차를 중간에 1월 10일 날 씁시다 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잔금일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권리 양도 양수는 1월 1일 날 쓰더라도 잔금을 1월 30일 날 임대차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은 권리 양도 양수랑 임대차를 쓸 때 세 가지 경우 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중개인이. 같이 동시에 같은 달짜에 권리 양도 쓰면서 임대차를 쓸 것이냐. 이게 가장 안전하죠. 변호사가 없으니까. 최소한 잔금일이 좀 이렇게 텀이 생기면 임대차를 최대한대로 바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라도. 1월 1일이면 1월 10일 날 쓰든지 1월 2일 날 쓰든지 3일 날 쓰든지. 왜냐면 1월 1일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를 날짜를 잡았지만 건물주한테 사전에 연락이 안 되거나 건물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못 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해서 계약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권리 양도 양수를 1월날 잡아놨는데 또 뒤로 밀치다 보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양도는 그대로 진행을 해요. 다만 임대차를 바로 이어서 날짜를 잡으라는 거지. 대신 잔금 날짜는 동일화진다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개인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임대차 계약 잔금 날에 맞춰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해보면 간혹 임대인들 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경우의 수가 나타나서 계약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임대차가 안 써지면 사업자를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양도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그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에 보면 임대차가 안 써지면 이 계약이 안 된다고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특약을 작성을 할때 페이지가 이후에 아마 250페이지, 251페이지구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 안 된다는 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특약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대부분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양도양수 한번 살펴볼게요. 권리 양도양수는 이제 돈을 주고받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된 영업권을 준다든가 모든 시설품을 다 주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권리자와 계약을 해야, 모든 계약이 그렇죠. 그래서 현재 권리자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물건 매물 접수 받을 때부터 뭐를 확인하냐면 명의자가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영업 신고증 같은 거 본다거나 아니면 그 업종에 관련된 것들을 허가증이라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명의가 누구로 돼 사인 명의로 돼 있으세요?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또 동일하게 돼 있고, 이게 결국에는 사업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상가점포는 가끔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의자는 A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자는 B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부모님 명의로 돼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와이프 명의로 돼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동생 명의로 돼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자 명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게 실제 운영자면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거나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나올 땐 누가 나와야 되냐? 명의자인 사람이 나와야죠. 명의자.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자거든요. 안 나오면 이제 그 위임을 확인해서 와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하라는 거,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처음 매물 접수할 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끔 실제 점포 운영자와 점포의 권리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권리의 범위죠. 권리금을 주니까 어디까지 범위까지가 권리금에 포함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대부분 이제 권리금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업권이니까 영업권이 가는 것은 맞고, 거기에 따르는 점포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품 목록 같은 걸 좀 작성을 하죠. 그래서 중개인 입장에서는 매도인한테 매물을 받을 때부터 권리금에 포함되는 게 어디까지냐, 그러면 제외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라 라고 내 노트에 체크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안내할 때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사전에 하는 거랑, 대부분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모든 점포에 있는 모든 게 다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꼬치구이 전문점에 TV를 하나 있었어. 근데 그냥 안내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잔금 치러 갔더니 TV는 내가 월드컵 경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였어. 집에 다시 가져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 영업할 때 필요한 건데 왜 그걸 가져가냐, 이런 경우. 뭐 PC 같은 거 있었는데 PC도 집에서 노트 이거 갖고 온 거야, 이러는 거.
이게 사전에 이야기되면 한 문제가 안 돼요. 사전에 안내할 때 사장님 요거는 집에서 갖고 간 거라 이거는 권리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시세에 포함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항목을 이야기해주면 알고 있고 내가 또 전달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이게 되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왜 또 양보를 안 하려고 하냐면 이제 가격이나 조건 협상할 때 자기가 조금 불리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수록 더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좀 유리했다 그러면은 그냥 통 크게 양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업권, 시설, 비품 이런 것들은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이렇게 비품 그 A4로 작성해가지고 비품이 좀 있으면 비품은 1번 이렇게 번호 매겨가지고 비품은 뭐 수량 몇 개 예를 들면 네온풍기다 그러면 네온풍기인지